용과 호랑이가 서로 만나 풍운을 이루다. 관우와 송건이 유비를 만나기 위해 연암으로 가던 중 멀리 고성 하나를 발견했다. 관우와 송건이 이마에 손을 대고 바라보고 있는 동안 주창이 어디선가 그 고장 사냥꾼을 데려오자 관우가 물었다. 저 성은 흔히 고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전의 일입니다. 장비라고 하는 험상궂게 생긴 장수가 4, 50기를 이끌고 오더니 현의 관리들을 내쫓고 저 성을 차지했습니다. 성을 차지한 이래 해자를 깊이 파고 방책을 둘렀습니다. 또한 군사를 모으고 말을 사들이며 마초를 재워두고 있어 지금은 인마가 수천에 이른다고 합니다. 장수가 워낙 무섭고 그 세력이 커 이 부근에서는 아무도 그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합니다. 송건에게 관우가 다급한 마음을 감추지 않고 서둘러 말했다. 공은 곧장 저 고성으로 가 장비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전하시오. 그리고 두 부인의 수레를 모시러 오라고 이르시오. 송건은 그 자리에서 말을 몰아 고성으로 달려갔다. 송건이 성문 아래에서 문지기를 소리쳐 부르며 그가 찾아온 연유를 알렸다. 잠시 후 막로에는 덥석부리 수염이 여전한 장비가 나타났다. 장비도 놀라기는 매 한 가지였다. 아니, 정말 송공이시오? 장비는 그렇게 큰 소리로 물어보더니 직접 마중을 나왔다. 장비는 지난번 서주가 조조에게 함락된 후 망탕산에 몸을 숨긴 지 한 달쯤이 되자 두 형님의 소식이 궁금해졌다. 그리하여 산을 나와 여러 곳을 떠돌며 소식을 묻던 중 우연히 이곳 성 앞을 지나게 되었다. 두 형님의 소식도 모른 채 방랑하며 잔뜩 악에 받쳐 있던 장비는 불문곡직하고 힘으로 성과 관인을 빼앗아 다른 세력들은 얼씬도 못하게 해왔다. 장비가 손건을 성 안으로 맞아들이자 손건은 예를 마치고 말했다. 현덕공은 원소를 떠나 지금 연암으로 가셨습니다. 지금 저 밖에는 관 장군께서 두 부인을 모시고 허도를 떠나 이곳에 이르러 계십니다. 장군께서는 어서 나가 맞아들이십시오. 그 말을 듣더니 장비는 대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먼저 갑옷부터 꿰입고 이어 장팔사모를 들더니 불문곡직하고 마을 위에 올라 군사 1천여 명을 점거하여 거느리고 성문 밖으로 달려나갔다. 한편 관우는 장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성문에서 한때의 인마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 보였다. 관우의 수하들은 기뻐하며 소리쳤다. 저걸 보십시오. 선두에 장비 장군께서 오고 계십니다. 그러나 장비의 얼굴은 너무나 뜻밖이었다. 장비는 고리 눈을 떡하니 부릅뜨고 호랑이 수염을 고추 세운 채 병력 같은 고함을 치며 달려들었다. 관우가 황망히 말머리를 옆으로 돌려 몸을 피하며 소리쳤다. 아우는 이게 무슨 짓인가? 도원에서 맺은 결의를 잊었느냐? 장비도 벼락 같은 소리로 관우를 꾸짖었다. 닥쳐라. 너는 형님을 배반하고 조조에게 들러붙어 수정후라는 벼슬까지 지내지 않았느냐? 이제 조조의 명을 받고 나까지 유인하러 왔느냐? 오늘 너와 죽기를 작정하고 싸우러 왔으니 내 칼을 받아라. 네가 모르고 하는 소리다. 두 분 형수님도 계시니 믿지 못하겠거든 직접 여쭈어 보도록 하라. 수레 안에 있던 두 부인이 이를 보다 못해 주렴을 걷어올리며 장비를 향해 외쳤다. 작은 아주버님,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정하십시오. 그러나 장비는 그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두 형수를 깨우치려 들었다. 형수님들은 저놈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충신은 죽어도 항복을 하지 않는 법이며 대장부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법입니다. 익덕은 나를 더 이상 비열한 사람으로 만들지 말라. 관우도 마침내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노기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송건이 옆에서 장비를 달랬다. 장 장군, 때를 써도 분수가 있지. 이젠 그만 진정하시오. 관 장군은 장군의 소식을 듣고 반가워서 찾아온 것이오. 그러나 뜻밖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관우의 뒤로 한때의 기병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는 것이었다. 바람에 나부끼는 길을 보니 바로 조조의 군기가 아닌가. 이래도 나를 속일 테냐. 장비가 한마디 외침과 함께 장팔사물을 들고 관우를 향해 내달렸다. 관우가 이를 피하며 급히 외쳤다. 아우는 기다리게. 저들이 나를 잡으러 오니 제일 앞서 달려오는 장수를 베어 내 진심을 보여주겠네. 적장은 바로 채양이었다. 채양은 원래 관우를 하찮게 여겼고 그가 허도를 떠나올 때부터 사로잡아 오겠다고 자청했던 장수였다. 거기다가 관우가 조카 진기의 목까지 베었으므로 원수를 갚으려던 터라 채양은 관우가 말을 달려오자 칼부터 빼들었다. 관우는 청룡도를 움켜쥐었다. 마주오는 채양의 칼을 피해 관우의 청룡도가 허공을 가르자 채양의 목이 땅 위로 떨어졌다. 관우는 다시 말머리를 돌려 적진으로 향했다. 기합소리 한 번 내지 않고 간단히 대장의 목을 떨어뜨리는 것을 본 채양의 군사들은 이미 겁에 질려 있었다. 관우가 성난 기세로 그들을 향해 말을 몰아가자 뿔뿔이 흩어지며 한 목숨 보전하기에도 정신이 없었다. 관우는 도망가는 군사 중에 장수기를 가진 줄개를 사로잡아 장비가 보는 앞에서 문초하였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추격해왔느냐? 관우의 물음에 졸개가 대답했다. 채양 장군께서 자기의 조카를 죽였다는 말을 듣고 관장군을 뒤쫓아 싸우겠다고 나서는 것을 조승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연암으로가 유벽을 치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연암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여기서 관 장군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장비는 그 줄개에게 허도에 있을 때의 관우에 대해 물어보았다. 줄개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소상히 장비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제야 장비는 관우에 대한 의심을 풀었다. 장비가 멋쩍은 얼굴로 관우에게 사과의 말을 꺼내려 했다. 그러나 홀연 성 쪽에서 군사 하나가 말을 달려 장비에게 고했다. 남쪽에서 누군지 모르겠으나 수십 기를 이끌고 다가오는 자가 있습니다. 장군께서 오셔야 하겠습니다. 장비가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그들은 바로 미축, 미방 형제들이었다. 아니, 미축 형제가 아니오. 장비가 놀라는 가운데 반가움을 이기지 못하며 물었다. 서주를 잃고 난 후 유황숙의 행방을 찾고 있었습니다. 황숙께서는 하북에 계시고 간홍도 하북으로 갔으며 문장께서는 조조에게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일단 고향에 머물렀다가 다시 황숙께 소식이나 전할까 하여 길을 떠났는데 우연히 한 나그네로부터 성이 장씨이고 생김새가 이러이러한 장수가 이 성을 지키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틀림없이 장 장군이라고 여겨 곧장 이리로 달려오는 길입니다. 참으로 잘 왔네. 운장형께서는 허도를 떠나 두 형수님을 모시고 이곳으로 와 계시다네. 미축미방이 크게 기뻐해 마지 않았다. 이어 관우와 두 부인을 뵈러 달려갔다. 장비는 수하를 시켜 염초를 잡아 크게 잔치 준비를 하도록 이른 뒤 자신도 지난 일을 들려주었다.
그날 밤은 밤이 늦도록 잔치가 계속되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마자 장비가 관우에게 다급히 재촉했다. 형님, 어서 연암으로 가 큰 형님을 뵙도록 합시다. 장비의 말에 관우는 조용히 타이르며 그를 만류했다. 아우는 두 형수분을 모시고 이 성을 지키고 있게 나와 손건이 먼저 연암으로 가서 형님의 소식을 알아보고 오겠네. 관우가 손건과 함께 수십 길을 거느리고 연암으로 말을 몰았다. 연암성에 이르러 유벽 공도를 만나자 먼저 유비 소식을 물었다. 애석하게도 한 발 늦으셨소. 현덕군께서는 나흘 전까지 머무셨으나 이곳에 군사가 적은 것을 보고 다시 하북으로 돌아가시었소. 이렇게 적은 세력으로는 군사를 도모하기 어렵다고 하시며 원소에게 이 일을 의논하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관우와 송건은 장비가 있는 고성으로 돌아와 유비가 하북으로 간 사실을 알렸다. 그런 후 얼마 되지 않아 관우는 종자와 주창을 데리고 하북 땅을 향해 출발했다. 가는 도중 와우산 기슭에 이른 관우는 주창을 불렀다. 전에 헤어진 배원소에게 다녀오라. 나는 지금 가까운 사이길로 형님을 찾아갈 작정이다. 그대는 와우산으로 가서 배원소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큰 길을 따라 나와 나를 맞도록 하라. 관우의 말에 주창은 곧장 길을 떠났다. 주창이 와우산에 이르자 배원소는 반갑게 일행을 맞았다. 이튿날 관우와 송건은 이윽고 하북의 경계에 다다랐다. 장군께서는 이 부근에 숙소를 정하고 기다리십시오. 아무래도 하북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하북으로 가서 황숙을 뵙고 의논하겠습니다. 원소의 근거지가 가까워지자 송건이 관우에게 말했다. 관우도 그 말이 옳다고 여겼다. 그래서 송건이 떠나자 관우는 종자를 이끌고 가까운 장원으로 가서 하룻밤 묵어가기를 정했다.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와 관우를 맞았다. 관우가 자기소개를 하자 그 노인이 관우를 반기며 말했다. 이건 무슨 기이한 인연입니까? 저희 집 성씨도 관씨이고 저는 관정이라고 합니다. 장군의 높으신 이름은 이미 들은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뵙게 되니 큰 영광입니다. 관정은 두 아들까지 불러 관우를 뵙게 하며 일행을 깍듯이 대접했다. 관정의 아들 가운데 형은 관영이라 하여 유하게 조예가 깊었고 아우는 관평이라 하여 무예를 닦고 있었다. 관우는 20기의 종자와 함께 관정의 집에 묵으며 송건으로부터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송건은 유비를 만나기 위해 기주로 들어갔다. 유비는 원소에게 다시 돌아오기는 했으나 주견이 없고 변덕이 심한 그의 휘하에서 언제까지나 몸을 굽히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유비가 그런 근심을 하고 있을 때 송건이 찾아왔다. 유비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온 것처럼 기뻐하며 반겼다. 더욱이 기쁜 것은 관우 장비가 건재하며 두 부인까지도 고성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었다. 유비는 손건과 함께 원소에게서 몸을 빼낼 일을 궁리하던 중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라 말했다. 간홍의 지혜를 빌리도록 해보세. 그 사람은 지모에도 밝을 뿐 아니라 원소에게도 신임을 받고 있다네. 유비는 은밀히 사람을 보내 간홍을 불렀다. 간홍은 원래 유비와 같은 고향 사람으로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다. 유비를 공경하여 기주까지 따라왔으나 원소의 시선이 있는 터라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다. 이윽고 간홍이 오자 세 사람은 자리를 같이 하고 원소에게서 탈출할 궁리를 꾀했다. 먼저 간홍이 입을 열었다. 주공은 내일 원소를 만나십시오. 형주의 유표를 설득시켜 함께 조조를 치자고 말한 뒤 주공께서 그를 달래러 형주로 가겠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원소도 동의할 것입니다. 주공께서는 형주로 가는 척하여 몸을 뺀 후 관 장군을 만나면 될 것입니다. 간홍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던 유비가 물었다. 좋은 개교요. 그러나 공은 어떻게 하겠소? 저는 달리 꾀를 내어 이곳에서 빠져나갈 것입니다. 간홍의 말에 유비는 마음을 놓은 듯 그가 말한 계책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이 되자 유비는 기주성으로 원소를 찾아가 말했다. 조조와의 싸움은 아무래도 빨리 끝이 날 것 같지 않습니다. 조조와 끝없이 대치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형주의 유경승을 끌어들여 함께 조조를 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경승은 형주와 양주 일대에 9군을 거느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곡식도 넉넉하고 군세도 강합니다. 그와 힘을 합친다면 조조를 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실은 그와 나는 모두 한실의 종친입니다. 내가 가서 잘 타이른다면 물리치지 못할 것입니다. 유비의 말에 원소의 얼굴이 밝아졌다. 원소는 기쁜 기색을 감추지 않은 채 은근히 유비에게 말했다. 유경승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그 얼마나 좋은 일이겠소. 그는 연함의 유벽에 비할 바가 아니오. 원소는 유비가 형주로 떠나는 것을 쾌히 응낙했다. 유비가 원수 앞을 물러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에는 간홍이 원수 앞에 나아가 말했다. 현덕이 형주로 간다고는 하나 이번에 가면 돌아오지 않을지 모릅니다. 현덕은 마음이 여리고 온화할 뿐입니다. 유경승을 설복시키기는커녕 유경승이 도리어 현복을 설복시킬지 모릅니다. 유경승은 원대한 야심을 품고 있는 자이므로 그가 종친임을 내세워 현덕을 달래면 반드시 현덕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바라건대 저를 현덕과 함께 형주로 보내주십시오. 저도 형주로 가서 현덕과 함께 유경승을 달래는 한편 현덕이 다른 마음을 품지 않도록 지키겠습니다. 간홍의 말을 듣고 보니 그것 또한 옳은 말이었다. 원소는 간홍으로 하여금 유비를 뒤따르게 했다. 한편 간홍은 원소 앞을 물러나온 뒤 급히 말을 몰았다. 얼마 되지 않아 유비를 만난 간홍은 함께 무사히 기주의 경계를 넘었다. 이윽고 일행이 관우가 묵고 있는 관정의 집에 이르자 관우는 이미 문 밖에 나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형님, 이 아우가 이제야 형님을 뵙습니다. 관우가 유비를 보자 덥석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 오. 유비는 말에서 뛰어내려 관우의 손을 잡아 일으키고 벅찬 감격에 눈물만 흘릴 뿐 말을 잇지 못했다. 집주인 관정은 그런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맞아들였다. 그날 밤 조촐하게 베푼 잔치에서 술잔이 오간 뒤 집주인 관정이 정중히 청했다. 이 늙은이의 욕심입니다만 관 장군을 제 둘째 아들이 모시고 다니도록 하고 싶소만 이를 허락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유비가 물었다.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올해 18입니다. 유비가 다시 입을 열었다. 함께 두터운 신세를 졌습니다.
내 아우는 아직 혈육이 없으니 둘째 자제를 양자로 삼게 하고 싶은데 어르신네의 뜻은 어떠십니까? 유비의 말에 관정은 몹시 기뻐하며 관평을 불렀다. 관 장군님과 유황숙께 절을 올리고 배어라. 앞으로 관 장군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유황숙님을 큰아버지라 불러야 하느니라. 그 후 유비 일행은 길을 재촉하여 떠났다. 한참 말을 달려가니 이윽고 저 멀리 구름 사이로 와우산이 보였다. 관우가 하북으로 가면서 주창에게 와우산으로 마중 나오도록 일렀으므로 주위를 살펴보았다. 오래지 않아 저쪽에서 주창이 수십 기를 이끌고 말을 달려오고 있었다. 주창이 가까이 다가오는데 그를 보니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다. 이게 웬일인가? 어쩌다가 그토록 심한 상처를 입었는가? 관우의 물음에 주창이 시근덕거리며 대답했다. 장군의 명을 받고 와우산에 달려와 보니 한 장수가 나타나 산도둑 배원소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 장수는 배원소를 한 창에 찔러 죽이고 부하들을 굴복시킨 뒤 산채를 차지해 버렸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 그 장수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수의 창솜씨가 뛰어나 싸울 때마다 잇따라지고 몸에 상처만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알리러 장군께 달려오는 길입니다. 형님, 그자가 누구인지 이야오가 한번 가보고 오겠습니다. 관우가 청룡도를 움켜쥐며 말에 올랐다. 관우가 주창과 함께 와우산 기슭에 이르자 주창이 그 장수에게 마구 욕설을 퍼부어댔다. 그때쯤 유비도 말을 달려 산 기슭에 이르렀다. 이윽고 한 장수가 뒤에 수백 명의 졸개를 거느리고 갑옷을 입은 채 나타났다. 그 장수는 관우 일행을 보더니 쏜살같이 말을 달려 산 기슭으로 내려왔다. 그 장수를 유심히 지켜보던 유비가 문득 말 궁둥이를 차며 앞으로 나서더니 소리쳤다. 거기 오는 것은 혹시 자룡이 아닌가? 유비의 외침에 달려오던 장수는 흠칫 놀라 말을 세웠고 유심히 유비를 지켜보았다. 이어 그 장수는 말 위에서 몸을 날려 길가에 뛰어내리더니 엎드려 절을 했다. 과연 그 장수는 조자룡이었다. 유비와 관우도 말에서 내려 조자룡의 손을 덕석 잡았다. 자룡을 여기서 만나다니 실로 꿈만 같구나. 공손찬 형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자네의 소식을 알 수 없어 걱정했었다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으며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유비가 조자룡에게 묻자 그는 지난날을 이야기했다. 지난날 서주에서 주공과 헤어지기 싫었으나 주공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공손찬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공손찬은 점점 교만해져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더니 끝내는 싸움에 져 스스로 불을 질러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곳을 지키고 있던 제가 급히 달려가 보았습니다만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그 뒤 하북의 원소에게서 수차례 자기에게 오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알기에 그 부름을 사양했습니다. 저는 오직 서주에 계신 주공만을 생각하고 이 몸을 의지하기 위해 서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서주에 이르기도 전에 이미 서주가 조조에게 넘어갔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공께서는 원소에게 가 계시고 문장께서는 조조에게 항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공을 찾아뵈려 원소에게 갈까 하고 생각하였으나 지난번 그가 부를 때 거절한 터라 결국 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 저는 의지할 데 없이 여기저기 떠도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구름처럼 정처 없이 떠돌던 중에 우연히 이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원소란 산도둑이 산에서 내려와 나의 말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를 죽인 후 그 부하줄을 거두고 몸도 의지할 수 있는 산채가 생겼는지라 잠시 이곳에 머무르고 있는 중입니다. 소문을 들으니 익덕이 고성에 와 있다기에 그곳으로 찾아갈까 했으나 아직 그 진위를 몰라 망설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뜻밖의 주공을 뵙게 되니 실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자룡이 끝내 자기를 잊지 않고 있었다는 말을 듣자 유비는 감격했다. 자룡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곁에 두고 싶었으나 공손찬 형의 사람이라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었네. 이제 다행히 이렇게 만나게 되었으니 내 마음은 든든하기 이를 데 없네. 조자룡은 그날로 산채를 불태운 후 산적대들을 이끌어 유비의 뒤를 따랐다. 관우를 만났고 또 뜻밖의 조자룡을 만나니 병마의 수는 적었으나 유비의 좌우에는 천하의 맹장이 호위하는 위풍당당한 행렬이 되었다. 고성에 이르기 전에 미리 사람을 보내 소식을 알리게 했다. 장비, 미축, 미방이 나는 듯이 달려나와 유비의 말 앞에 엎드렸다. 일행이 성 안으로 들어서자 낭랑한 주악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안쪽 각에서는 두 부인이 사뿐사뿐 가벼운 걸음걸이로 마중을 나왔다. 이어 삼형제는 새롭게 만난 것을 기리며 소와 말을 잡고 제단을 만들어 제사를 지내 하늘에 감사를 드리고 큰 잔치를 벌였다. 또한 모든 군사들에게 술과 음식을 내려 위로했다. 유비는 형제가 다시 모인 데다가 조자룡을 얻었고 또 관우가 주창과 아들 관평을 얻었는지라 기쁨이 더욱 컸다. 그리하여 잔치는 며칠로 이어지니 호탕한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이제 유비는 두 아우 외에도 조자룡, 손건, 간홍, 미축, 미방, 주창과 같은 장수에다 군사도 4~5천을 거느리게 되었다. 그런데 삼형제의 재회를 축하하는 자리에 연암의 유벽과 공도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잔치 자리에서 유벽이 유비에게 말했다. 이렇게 협소한 땅에서는 더 큰 세력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연암 땅을 바치겠으니 연암을 근거지로 삼아 뒷일을 도모하십시오. 유벽이 그같이 말하니 유비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공들의 큰 은혜는 눈을 감기 전에는 잊혀지지 않으리다. 다음날 유비는 유벽의 제의를 받아들여 고성에는 적은 군사만 남겨두고 즉시 연암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렇게 군신이 같은 성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은 서주 몰락 이후 실로 몇 년 만인가. 돌이켜보면 인고의 세월 속에서도 유비를 중심으로 한 신의가 있었기에 다시 결속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유비는 연암에 이르자 유벽 공도와 함께 힘을 모아 말을 사들이고 군사를 모아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다. 강동의 손책, 땅에 떨어지다. 유비가 연암에서 자리를 잡고 군세를 키워가고 있는 동안 초조와 불안에 휩싸인 것은 원소였다. 형주에서 소식이 올 리 없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유비는 그의 두 아우와 조운 등을 규합하여 연암을 근거지로 삼았다 하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원소는 불같이 노하여 소리쳤다. 즉시 군사를 일으킬 채비를 하라. 내가 몸소 나아가 이 귀 큰 도적놈부터 없애리라. 원소가 길길이 날뛰고 있는데
곽도가 나서서 만류했다. 유비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는 몸에 생긴 옴과 같은 피부병에 지나지 않습니다. 형주의 유표를 이 편으로 끌어들인다 해도 천하의 형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보다 세력도 크고 힘을 합하면 능히 조조도 물리칠 수 있는 자를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 자가 누구인가? 강동의 손책입니다. 그는 장강의 자연적인 요새의 이점을 안고 땅은 6군, 그 위세는 3강에 걸쳐 있습니다. 그 아래에 용맹스런 장수와 지모 있는 모사가 많으며 물자도 풍부합니다. 정병 수십만은 언제라도 동원할 수 있는 처지입니다. 지금 동맹을 맺어야 할 곳은 신흥국인 손책의 오나라 뿐입니다. 곽도가 간곡히 간하자 원소의 마음이 동했다. 이에 글화를 써서 진진으로 하여금 강동의 손책에게 다녀오도록 했다. 유비가 하북을 떠나자 이제 강동에서 손책이 나타난 셈이었다. 혜성과 같이 등장한 풍우나 강동의 소패왕 손책은 그때 20이 갓 넘은 나이였다. 오나라는 지난 수년 동안에 실로 눈부신 약진을 이루어 가고 있었다. 절강 일대의 연안을 차지했을 뿐 아니라 양자강 유역과 하구를 장악했다. 기온이 온화하여 천연의 물산도 풍부했다. 이른바 남방계 문화와 북방계 문화가 융화를 이루어 오나라 특유의 문화가 형성되었다. 백성들의 기쁨은 사리에 밝으며 또 진취적이었다. 손책은 건한 4년 겨울 여강을 공략하여 태수 유훈을 몰아내었다. 또 예장 태수 화흠 또한 그의 서리빨 같은 공격에 항복을 선언하니 그의 세력은 날로 융성해졌다. 그의 신하 장괭은 몇 번인가 하도를 오르내렸다. 손책이 황제께 승전을 알리는 표문을 전하러 가거나 아니면 공무를 바치기 위함이었다. 손책은 은근히 현재의 참모총장 격인 대사마의 관직을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조정이 아니라 조조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조와 손책 사이는 험악한 기류로 꽉 차게 되었다. 손책은 허도를 공격할 기회만을 노리게 되었다. 이때 5군의 태수에 허공이라는 자가 있었다. 허공이 은밀히 조조에게 밀서를 보냈다. 그러나 사자가 허도로 가던 중 장강을 건너다 손책의 감시대에 걸려 오해 본성으로 압송되었다. 허공의 사자를 취조하던 중 그가 지닌 밀서를 발견했다. 밀서에는 놀랍게도 손책이 허도를 치려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밀서를 읽고 난 손책은 불같이 노했다. 즉각 허공에게 의논할 일이 있다고 불러들여 목을 베었다. 그리고 허공의 처자 권속들까지 모조리 주살해 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이런 아비규환 속에 가까스로 몸을 빼나온 3인의 가객이 있었다. 이 가객 3사람은 평소 허공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있는 터였다. 어떻게 하든 은인의 원수를 갚아줘야 하겠다. 3사람은 이렇게 뜻을 모으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에게 손책을 암살할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다. 손책이 항상 군사들의 호의를 받고 있어 섣불리 대들 수도 없었다. 손책은 곧잘 사냥을 즐겼다. 그가 며칠 후 사냥을 간다는 것이 이들 3사람의 귀에도 들려왔다. 그날도 손책은 많은 신하들을 이끌고 단도라는 부락의 서쪽에 있는 깊은 산으로 사냥을 갔다. 허공의 가객 셋은 화살촉에 독을 바르고 창날을 돌로 갈아 손책이 지나갈 만한 숲속에 숨어들어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손책은
산속을 평지 달리듯이 종횡무진으로 달리고 있었다. 혼자서 여기저기 말을 달려왔으므로 수아가 뒤따르지 못해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때였다. 숲속에서 세 사람의 낯선 괴한이 창과 칼을 가지고 나타났다. 너희들은 누구인가? 저희들은 부장 한 당의 수아들입니다. 이곳에서 사냥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손책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놓는데 그중 한 사람이 번개같이 달려와 손책의 왼쪽 넓적다리를 창으로 찔렀다. 또 다른 괴한이 활을 당겨 쏘았다. 화살은 손책의 볼에 꽂혔다. 손책은 급히 볼에 화살을 뽑고 활에 살을 매겨 재빨리 시위를 당겼다. 그중 한 사나이가 거꾸러졌다. 그러는 동안 두 사나이가 달려들어 창으로 손책을 찔렀다. 은인 허공의 원수, 내 창을 받아라. 이미 여러 군데를 창으로 찔리고 얼굴에 화살까지 맞은 손책은 커다란 신음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그때 정보가 부하 몇을 거느리고 달려왔다. 어서 이놈을 죽여라. 손책이 사력을 다해 몸을 일으키며 외쳤다. 분노한 정보와 부하들의 창과 칼에 찔려 그 가객들의 몸은 갈기갈기 찢기고 말았다. 손책의 얼굴은 피로 물들었고 몸에도 깊은 상처를 입고 있었다. 손책이 뜻밖의 이런 일을 당하니 어떻든 나라의 큰 변괴가 아닐 수 없었다. 화타를 불러라. 화타를 부르면 이런 상처쯤 금방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화타는 출장을 가고 없는 터라 마침 남아있던 그의 제자가 왔다. 화타의 제자는 손책의 상처를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침통한 얼굴로 말했다. 이거 큰일이군. 화살 촉에도 창에도 독을 바른 것 같습니다. 독이 골수까지 스며들었으므로 앞으로 100여 일은 지나야 안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크게 노기를 부리시면 상처가 덧나니 조심하십시오. 성미가 급하고 열정적인 손책이었으나 목숨이 달린 일이라 의원의 말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20여 일이 지나자 정성스런 의술의 효험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손책은 이따금 머리맡에 앉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그때 허도에 가 있는 장괭으로부터 사자가 왔다. 손책의 몸도 웬만큼 회복된 터라 시신이 이 일을 알렸다. 하도에서 보낸 장님이 왔습니다. 만나보시겠습니까? 장님은 병상 밑에 꿇어 엎드려 손책이 묻는 말에 아는 대로 자세히 허도의 소식을 전했다. 손책이 장님에게 물었다. 조조는 최근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장님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사자 새끼하고는 싸우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손책은 근래 들어 보기 드물게 큰 소리로 웃었다. 그의 기분이 대단히 좋은 모양이라고 여긴 장님은 물어보지도 않은 말을 짓거리고 말았다. 그러나 모사인 곽가마는 조조의 그 말에 반대하고 있는 듯 싶사옵니다. 곽가가 조조에게 말했습니다. 손책이 제 아무리 100만의 강병이 있다 하나 그는 아직 젊다 하였습니다. 젊어서 성공한 터라 우쭐대다 실수하기 쉬우며 성품이 급하고 지모가 모자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용맹이 있다 하나 그 용기에는 지혜가 없어 필시 필부의 손에 비운의 종말을 맞게 될 거라 하였습니다. 듣고 있던 손책이 크게 노해 소리쳤다. 곽가 따위가 어찌 감히 나에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 상처가 낫기를 기다릴 수 없다. 내가 허창을 취해 이놈을 엄살하고 말리라. 그러자 장소가 급히 달려나와 손책을 힐책하며 달랬다. 장소가 손책을 달래고 있는데 멀리 하북에서 사자가 왔음을 알렸다. 원소의 사자라는 말을 듣고 손책은 병중의 몸이었으나
그를 맞지 않을 수 없었다. 진지는 원소의 친서를 손책에게 바친 후 말했다. 지금 조조와 맞설 수 있는 곳은 우리 하북과 귀국, 오나라밖에 없습니다. 양국이 동맹을 맺어 남과 북에서 호응한다면 중원의 패자로 자처하는 조조를 무너뜨리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주공께서 특별히 저를 보내시어 장군과 더불어 힘을 합쳐 역적 조조를 도모하고자 하는 뜻을 전하게 하시었습니다. 진진의 말을 들은 손책은 뛸 듯이 기뻐했다. 그로서는 타도 조조의 생각으로 밤낮을 지새고 있는 때가 아닌가.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기회라 여긴 손책이었다. 성루에 크게 잔치를 벌여 진진을 상좌로 영접하고 장수들을 불러 함께 술잔을 나누었다. 그런데 연회가 한창일 때의 일이었다. 몇 순배의 술잔이 오고 간 뒤 문득 여러 장수들이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우르르 누대를 내려갔다. 순책은 괴이하게 여기는 한편 언뜻 불쾌감이 일어물었다. 무슨 일인가? 근신 하나가 손책의 물음에 대답했다. 우길선인이란 신선이 오셨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 모습을 뵈려고 모두 다투어 거리로 나가는 모양입니다. 거리는 사람으로 가득 메워져 있었다. 가만히 보니 저쪽 모퉁이를 돌아 똑바로 걸어오고 있는 한 도인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가는 앞길을 열며 엎드려 절을 올렸다. 웬 요사스런 자냐, 그를 잡아들여라. 손책은 치솟는 노기를 달래지 못한 채 소리쳤다.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 것도 그렇거니와 특히 격분한 것은 자기가 아닌 다른 자가 강동의 백성들에게 추앙받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손책이 좌우의 무사들에게 명했으나 그 무사들이 손책의 심중을 알 리 없었다. 손책에게 한결같이 입을 모아 가냈다. 저분은 동국에 사는 성이 우시오, 이름은 길이라고 하는 분으로서 동방에 머무르시며 오회 땅을 왕래하십니다. 밤에는 새벽이 될 때까지 정좌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낮에는 향을 피우고 돌을 설파하십니다. 그때마다 부적과 정화수를 주어 무사람의 만병을 고치는데 그 영험으로 낫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그를 살아있는 신선으로 숭앙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그를 잡아들인다거나 하면 백성들은 통곡해 마지 않을 것이며 필시 주공을 원망할 것입니다. 무사들이 손책의 비위를 더 한층 건드리니 손책은 악을 썼다. 어리석은 놈, 너희들까지 저런 비렁뱅이 늙은이에게 현혹되는가? 명을 거역하면 너희들부터 하옥하겠다. 손책의 일갈에 그들은 하는 수 없이 도사를 묵지도 않은 채 누대로 이끌고 왔다. 이 미치광이 늙은이, 어찌하여 나의 양민을 어지럽히고 있는가? 손책이 우길을 큰 소리로 꾸짖었다. 그러나 우길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냉랭하게 대꾸했다. 빈도는 낭야궁의 도사로 순제 때부터 산속에 들어가 약초를 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곡양의 샘물 근처에서 신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태평청룡도라는 책인데 무려 100여 권이나 되었습니다. 책의 내용은 모두 사람의 병을 고치는 방술이었습니다. 빈도는 그 책을 얻은 이후 지금까지 하늘을 대신하여 덕을 베풀어 널리 만민을 구할 뿐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서 눈꽃만한 재물도 취한 적이 없는데 어찌 민심을 어지럽힌다 하십니까? 닥쳐라. 감히 이 손책을 능멸하려 하느냐. 니놈을 보니 하는 짓거리가 지난날 황건적의 괴수 장각처럼 묘사하고 간교하다. 지금 너를 죽이지 않으면 뒷날
큰 우환거리를 남기는 격이 될 것이다. 손책이 좌우의 명에 그의 목을 베게 했다. 손책의 열화와 같은 상황에 쫓기다 못한 한 무사가 얼결에 칼을 번쩍 쳐들어 내리쳤다. 우길의 목이 그 한 칼에 떨어지며 땅바닥에 뒤굴렀다. 그날 밤이 되었다. 갑자기 검은 구름이 일더니 세찬 비바람이 몰아쳤다. 새벽녘이 되자 우길의 시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지키던 군사가 놀라 이 사실을 손책에게 일렀다. 우길로 인해 신경을 곤두세웠던 손책은 우길의 일로 군사가 달려오자 먼저 화부터 냈다. 손책은 칼을 빼들어 그 군사를 배려했다. 문득 저쪽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오는데 보니 그는 바로 우길이었다. 이 요망한 것, 어찌 이놈이 또 나타났느냐. 손책이 우길에게 칼을 겨누었다. 그러나 채 칼을 내리치기도 전에 바닥에 퍽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다. 손책은 침상 아래 마룻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무사가 안아서 침상에 눕히고 전이가 약을 먹이자 손책은 눈을 번쩍 떴다. 그런데 그 눈빛이 낮에 본 눈빛과는 사뭇 달랐다. 우길 이놈, 그 요사스런 늙은이는 어디로 갔느냐. 손책은 헛소리처럼 중얼거리더니 사방을 휘둘러 보고 있었다. 손책은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다. 날이 갈수록 손책은 눈에 띄게 수척해졌다. 낮에도 혼미하게 지쳐 잠속으로 빠져드는 일이 많아졌다. 눈을 부릅뜨고 머리를 풀어헤친 우길의 모습은 밤마다 손책의 머리맡에 나타났다. 손책은 밤이 새도록 그를 향해 소리치며 꾸짖었다. 우길의 환영에 시달린 손책은 한낮이 지나서야 잠에서 깨어났다. 그를 만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의 변한 모습에 놀랬다. 마침 어머니 오태부인이 부른다는 전갈이 왔으므로 손책은 후당으로 갔다. 손책을 본 어머니가 소스라치게 놀라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네 몰골이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되었느냐. 그 말에 손책은 앞에 놓인 거울을 끌어당겨 얼굴을 비춰보았다. 거울에 비춰보니 자기의 모습에 스스로도 놀랄 지경이었다. 놀란 마음으로 다시 거울을 들여다본 손책이 갑자기 버럭 고함을 질렀다. 이 마귀 같은 놈. 거울 안에 비친 것은 자기의 얼굴이 아닌 우길의 얼굴이었다. 손책은 거울을 내동댕이 치고 칼을 빼려다가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 순간 온몸의 상처가 일시에 터지더니 피가 쏟아져 나왔다. 얼마 후 정신이 든 손책도 마음속으로 천명을 깨달았는지 가만히 중얼거렸다. 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손책은 길게 탄식한 후 사람을 시켜 장소와 동생 손권을 비롯 무무백관들을 불러들였다. 전가를 받고 장소 이하 중신과 장수들이 속속 몰려들었고 아우 손권도 달려와 병상 앞에 엎드렸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을 만큼 손책의 얼굴은 담담했고 눈동자도 맑았다. 손책은 또렷한 목소리로 모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지금 천하는 큰 변혁기에 처해 있소. 이제 하는 이미 떨어진 꽃과 같으며 거센 바람과 물결이 천하에 소용돌이 칠 것이요. 그러나 우리 5월군은 정예를 자랑하고 있으며 삼강을 끼고 있어 이 자연적인 요새가 우리를 지켜주니 능히 큰 뜻을 펼 수 있을 것이요. 장소를 비롯한 여러분들은 부디 내 아우를 도와 그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오. 손책은 말을 마치고 주위를 둘러보며 다시 말을 이었다. 아우권은 여기 가까이 오라.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 들려주고픈 말이다. 군사를 이끌고 적과 대결하여 천하를 판가름하는 싸움에서는 내가 너보다 낫다. 그렇지만 어진 신하를 쓰고 뛰어난 통솔력을 발휘하여 나라를 튼튼히 지켜나가는 일에는 내가 너를 따를 수 없다. 그러니 너는 아버님께서 오나라를 처음 세웠을 때의 고난을 잊지 말라. 현인을 잘 등용하고 유능한 장수로 하여금 영토를 지키게 하며 백성을 사랑하고 당상에서는 어머님께 효도하라. 손책은 말을 끝내자 오이에 인뒤용이를 손수 풀어 떨리는 손으로 손권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어 손책은 어머니 오 태부인에게 작별을 고했다. 이 아들이 하늘로부터 받은 목숨은 이제 그 수가 다한 듯합니다. 어머님을 모시지 못하고 먼저 이승을 떠나는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이제 이 강동의 인뒤용이를 아우에게 넘겼으니 어머님께서는 부디 아침 저녁으로 동생을 깨우치시고 아버지와 형이 믿고 아끼던 옛사람들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아우는 저보다 재주가 뛰어납니다. 만약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항상 아내 일은 장소에게 물으시고 바깥 일은 주유에게 묻도록 하십시오. 주유가 여기 없어 마주 대하고 당부하지 못함이 한스럽습니다. 그가 파구에서 돌아오거든 잘 전해 주십시오. 이어 손책은 아내 교부인에게 말했다. 내 목숨이 다했으니 이제 이승에서 작별을 고해야겠소. 그대는 부디 어른을 공경하고 자식들을 잘 길러주시오. 또한 처제가 내 장례를 보러 오면 그때 동생에게도 잘 말해서 주유로 하여금 아우권을 잘 보살펴 주도록 하시오. 부디 평생 직이었던 나와의 정의를 봐서라도 내 부탁을 저버리지 않도록 해 주시오. 주유는 손책에게 있어서는 왼팔과도 같은 존재였다. 주유는 손책의 중마고우인 동시에 한 자매를 각자의 아내로 삼은 동서였다. 아내에게까지 주유에 대한 당부를 잊지 않았다. 모두에게 당부할 것은 당부하고 잃을 것을 잃은 연후에 손책은 호련히 눈을 감았다. 그때 그의 나이 26이었으니 아까운 나이였다. 강남의 소패왕으로 일컫던 손책이 이렇게 빨리 요절하리라고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젊은 나이에 지방의 한 정권에 지나지 않았던 오나라를 머지않아 정립된 삼국 가운데 하나로 성장시키는 기틀을 마련한 영웅임에는 틀림없었다. 형 손책에게 인수를 이어받아 오의 주인이 된 손권은 이때 그의 나이 겨우 18이었다. 그러나 형인 손책이 정확히 헤아린 대로 그는 형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을 가지고 있었다. 즉, 내적인 수완이나 보수적인 정치의 재능은 형보다 뛰어났다. 형의 무용에 비해 그는 나라를 다스리는 내치가 훨씬 월등했다. 손권, 자는 중모였다. 태어날 때부터 입이 크고 턱이 넓고 눈이 푸른색이었다고 하니 손씨는 아마도 열대지방에 남방인의 피가 섞여 있었는지도 모른다. 일찍이 오나라의 사신으로 왔던 한해 유아는 곧잘 골상을 보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손가의 형제는 모두 재능이 있으나 모두가 천수를 다하지 못할 상이다. 다만 손중모만이 다른 상이니 손씨 가문을 지키면서 장수할 사람은 이 아이뿐일 것이다. 이 말은 손씨 가문의 장래와 형제들의 운명을 예언한 결과가 되었다. 아니, 손책에게는 그 말이 불행하게도 이미 적중된 것이었다.